네, 여기까지 4분기 투자 전략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눈높이는 낮춰보자. 하지만 여기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망하기 조금 조심스럽고요. 대신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 눈높이를 낮춰서 트레이딩하는 정도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조금 어려워지는 만큼 그때그때마다 조금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박스권을 좀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또 내년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 애널리스트 이용찬입니다. 저희는 2022년 4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증시가 좀 사실 3분기에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4분기에는 이제 3분기에 좀 바닥을 잡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강달러가 가장 큰 원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혼자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국내 증시 분석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제목 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긴축도 하려고 하고요, 뭐 IRA 법안 이런 것들 보면 생산도 혼자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에너지 수출도 지금 뭐 이제 유럽의 LNG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 같은 것도, 석유 제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긴축도 하고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강력한 긴축이 세계에 지금 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신흥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진국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긴축을 이제 미국 경제도 만약에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외에 세계가 좀 버티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그런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여기에 일단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런 크레딧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대신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이거가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그런 우려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리스크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발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균열들이, 이런 부분들이 또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좋게 한번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긴축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어떻게 넘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가겠죠. 2023년이 되면은 저희는 일단 아직 내년 전망을 이제 좀 준비하는 중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정부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원흉으로서 정부의 그런 과도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한 그런 반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책에 이런 도움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좀 경제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또 중국이 올해 워낙 코로나 방역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올해만큼 이렇게 강한 그런 갈등 양상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 반등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완전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면은 긴축이 지속은 될 거예요. 또 막 미국 연준이 막 4% 5% 이렇게 계속 더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4%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게 부담이 되면 어디선가 그런 크레딧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가 이자를 내다 못 내서 이렇게 나자빠 떨어지는 데가 혹시나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완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4분기 일단 주식 전략을 좀 4분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4분기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은 한번 했죠. 그런데 실적 시즌에 EPS 하향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의 해외 부분 매출 등이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조금 조정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거는 같고, 혹시나 모를 시스템 리스크, 영국도 한번 불거졌습니다만 뭐가 나올지 솔직히 저희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시스템 리스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단을 조금 열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그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대신에 통화정책 이벤트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CPI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연준이 여기서 긴축을 더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잡지만 또 이런 전 세상을 다 잡는 시스템 리스크를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논의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등 시점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특히 이제 12월 FOMC를 전후해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럴 때는 낙폭과대 대형주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물가 중금리 강달러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요를 좀 말씀드렸고요. 내용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을 연준이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사이클에는 후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분기 리뷰 보면은요, 3분기에 저희가 베어마켓 랠리를 좀 이제 의견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쭉 추세적으로 갈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재미없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는 전저점 수준까지 딱 왔습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고 그것보다는 재미가 없는 걸 떠나서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부분은 원인은 당연히 금리가 막힐 듯 하다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금리 불안감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서 금리 불안감뿐만 아니라 달러화 강세가 한 차례 더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금리 상승도 유럽에 에너지 위기 때문에 발생한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지 않으니까 달러화 강세 그리고 달러화 외의 통화의 약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커머디티 전반적으로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지만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지 않습니까? 월말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특히 유럽의 문제가 시장을 좀 많이 하락시켜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미국 외 국가는 증시 약세, 채권 약세, 환율 약세, 트리플 약세를 겪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좀 3분기 말에 갔을 때는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생각을 하면 기준금리를 처음에 계속 쭉 올려갑니다. 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10년 금리와 만날 거예요. 그 이제 장기 금리와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나는 수준이 되면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 쉽게 금리는 못 올립니다.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요. 경기도 안 좋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가도 하락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뭔가 크래시가 나타나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세게 내려주게 되는 이런 인상과 인하 사이클이 항상 반복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10년 금리와 기준금리가 만나는 시점이 올해 안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시면은요,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10년 금리랑 만납니다. 그럴 때 조정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이 정말 일시적인 조정이거나 아니면 조정이 거의 안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보면은 기준금리랑 10년 금리가 거의 올해 연말쯤에 뭐 3 후반에서 4 정도에서 만날 것 같은데요. 이미 주가는 한번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지금 한 4%에서 4.5%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까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인하를 할 겁니다.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런데 그 인하를 하게 되는 게 세게 인하를 하고 경기를 깨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빨리 반등하고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기간에 좀 고금리가 나타나지 않겠냐. 센 인하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되지 않겠느냐.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깨먹고 바로 슝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빨리빨리 인플레이션 잡고 빨리빨리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넘기고 나서 다시 좀 좋은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전 세계의 그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요 금리 이제
2000년의 문제입니다. 2000년의 사례. 금리를 인하를 해주고요.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주식시장이 먼저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가. 그리고 나서 아주 문제가 커지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인하를 했음에도 주식시장이 반등한 거는 2년, 3년 지나서 반등해요. 이게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주가 반등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근에 보면은 최근 사례들은 주가를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질 때 바로 이제 연준 기준금리를 세게 인하를 해주고 뭐 QE하고 이렇게 되면 주식이 바로 V자 반등을 했던 그런 우리가 사례들을 경험을 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문제가 좀 복합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물가 압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돈을 뭐 세게 다시 풀고 이런 게 가능하기가 쉽지 않지는 좀 우리 좀 어느 정도는 그 과도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비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화 완화의 폭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세게 깨먹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금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이 코스피가 거의 1년간 이어졌는데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베어 마켓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장기 박스권 정도가 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좋지 않은 그렇게 기쁘지 않은 전망이지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은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급망 이런 것들도 작년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미 다 잡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올해 잡혔어요. 공급망은. 그리고 리오프닝 항목, 오일, 이제 개솔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사 운임 이런 것들은요 올해 많이 올라서 리오프닝 수요와 함께 전쟁과 함께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올해 2분기, 3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하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쟁 영향 때문에 이제 식품 가격이나 아니면 가스, 전기요금 올라가는 건 별 수 없어요. 이거를 뭐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맞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렌트와 서비스 물가 같은 거, 렌트가 지금 약간 이제 지수 함수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렌트라는 게 CPI 지수 내 비중이 30% 이상으로 되게 높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집값이 미국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한 1년 이상 레깅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보고요. 워낙 뭐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방향을 틀고 나면은 경제에 반영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서비스 항목 같은 경우는 모든 이런 코스트들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도 오르는 게 정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감내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통화 정책을 더 세게 해서 물가를 더 세게 잡는다기보다는 이게 맞냐 이런 의문들도 좀 나타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통화 긴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도 근거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아직 견조해요. 그래서 고용의 그런 수요가 많고 고용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부가 좀 내려와야 좀 이제 사람들이 또 일도 많이 하러 나가고 수요도 억눌러지면서 이제 구인 같은 것도 좀 줄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에 대해서 보면은요, 사실 뭐 주식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립토 커런시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미 코로나 발병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자산 가격 대부분이 상당폭 하락했고요. 주식은 그렇다 치고 부동산이 지금 안 내려와서 이거 렌트도 안 내려서 문제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 다 내려온다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오른 폭이 너무 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게 좀 상승 폭이 상당히 컸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유동성이 지금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QT를 시행을 하면서 미국 연준 보유 자산 규모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래서 그래도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면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당장 과도한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걱정스럽긴 합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뭐 청구건수 보면은요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이렇게 낮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 실업자가 늘어날까, 언제 구직자가 늘어날까 좀 고민이죠. 노동시장
참여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구직자가 많지 않고 구인이 여전히 높습니다. 코로나 때 비교해보면 구인난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초에 나온 지표를 보면 조금씩 하락하면서 구인난도 조금씩 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거 잡고 못 잡는 거 못 잡습니다. 별 수 없고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씩 하향은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래도 경기가 제일 좋은 상황이니까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착륙을 하는데 뭐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연준은 일단 그 금리 인상을 좀 늦게 시작한 건 맞지 않습니까? 약간 실기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물가 상승을 너희가 늦어서 물가 상승 조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폴 볼커 예전에 80년대 이제 연준 의장을 얘기를 하고 의식을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는 이제 와서는 늦지 않게 하겠다 강력하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이게 또 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잡아야 될 때 안 잡고 이제 슬슬 놔줘야 될 때 이제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뭐 일부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폴 크루거만 교수 같은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유엔에서도 이제 통화 긴축이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연준이 이렇게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을 하겠다는 거는 경기에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보면은요 이게 88년부터 연준의 그 기준금리 긴축의 사례인데요. 기준금리를 이게 청세기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언제나 경기가 미리 좋아진 걸 확인을 하고 올려요. 그래서 기준금리 항상 이러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게 경기가 좋으니까 기준금리를 좀 올려도 미국 경기가 버틸 역량이 되니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 경기가 워낙 좋았을 때 코로나 오미크론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맞냐 하면서 쭈뼛쭈뼛 못 올렸죠. 그러다가 경기가 고점을 찍고 하강하는 국면에서 이제 와서 물가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와서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에 많이 후행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연준이 데이터를 보고하겠다. 이 얘기는 데이터 자체가 경기보다 늦습니다. 특히 물가라든지 실업률 자체는 후행 데이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에 이런 과도한 긴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긴축에 대한 속도가 이게 맞냐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는 긴축을 버틸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외에 항상 미국이 긴축을 세게 하면 세계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은 신흥국입니다만 이번에는 신흥국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유럽이 취약한 부분이 되는 거 영국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게 지금 한번 드러났고요.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유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물가보다는 시스템 리스크로 관심을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뭔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전 세계의 입장에서 방금까지는 미국의 입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 세계는 이 미국의 긴축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세계 입장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단 하나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되었어요. 미국이 이게 점선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니까 전 세계가 다 따라서 올려가요. 안 올려도 되긴 합니다. 변동 환율 제도를 쓰는 나라는 안 올려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환율을 약세로 포기하고 환율 안정을 포기하면 됩니다. 환율 막 약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막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기 때문에 이 환율이 조금만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환율이 워낙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환율이 약해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또 CPI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보시면은 미국이 달러가 강해지니까 올해 CPI가 피크아웃하고 잡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코어 부분은 몰라도 헤드라인 CPI는 잡히네 마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다른 나라 물가는 잡히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수요가 높아서 지금 막 이제 수요를 꺼트려서 눌러야 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이제 달러 강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페리티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유럽을 금리를 좀 인상을 하려고 어떻게든 올리려고 따라가고 있고 하는데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정답이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맞기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미국의 긴축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독일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게 독일 제조업 센티먼트 지수인데요.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이게 유로존 위기거든요. 2012년. 그리고 이게 코로나 위기 때보다 지금 더 낮아요. 독일 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가스 가격 막 엄청 올라가고 있고 전기요금 올라가 있고 산업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물가하고 환율 부담 때문에 통화 긴축을 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합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올라간 건 다 아실 거고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잠그자마자 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이면 모르겠는데 유럽이나 영국이 문제가 되는 건 미국으로서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강경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뭐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 좀 뜨뜻미지근 하죠. 하지만 영국은 되게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고 펼치고 있는데 영국마저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미국 혼자 전쟁에 대해 이것도 상당히 부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여튼 유럽이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여기다가 애드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괜찮은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에 EU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많습니다. EU 시스템이라는 게 좀 역사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원래 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각국의 주권을 좀 이제 뺏어서 이제 브뤼셀에 그 이제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다가 이제 그 권한을 조금씩 이양을 하면은 서로 이제 손발을 묶어가지고 놓으면은 전쟁을 못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런 반성으로서 시작한 그런 기구죠. 그래서 전쟁은 막을 수 있었는데 주권이 상실되게 되니까 각 국가가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화도 하나로 유로화로 묶으니까 통화 정책이 서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데도 같은 통화 정책을 쓰니까 뭐 남유럽은 경쟁력을 상실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2012년에 유로존 위기가 생긴 건 우리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2015년 이후에 난민 문제가 불거진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생엔 조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로존에 한 번 그 난민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사실은 이제 국경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난민 받아도 되는데 어느 나라는 난민 받기 싫다. 이게 유로존 정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난민 받는 게 워낙 싫으니까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는 이런 선택까지 이제 할 정도로 이제 난민이 문제가 됐었고요. 스웨덴도 이민자 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보시면은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년에 10만 명 이상 받았습니다. 인구의 1% 이상 받은 거죠. 10년 이상 받아왔으니까 이민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적지 않아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 반발을 좀 불러왔고 이번에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한 특히 이제 극우민주주의 정당이 좀 많이 표를 얻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유로존의 정책에 대한 그런 반발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EU에 대한 세 번째 불만 사항이 좀 추가가 되는데 어느 나라는 이제 러시아 가스를 좀 쓰고 싶다. 우리는 러시아 가스 없으면 안 된다. 그런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있죠. 반면에 우리는 독일 그러니까 영국처럼 이렇게 이제 영국인 아니면 폴란드처럼 이제 러시아와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독일처럼 이제 신재생 전환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는 이제 신재생을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유럽이 이제 같은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쓰다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LNG를 공급받은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불만 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또 극우 정당이 1등으로 또 총선에서 당선이 됐죠. 그렇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각국 간의 견해차들이 EU 자체가 뭐 깨지진 않겠습니다만 EU에 대한 그런 권한에 대한 계속 의문점이 발생할 거고 이것이 EU에 대한 거대한 새로운 균열로 애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혼자 제조도 수축도 긴축도 혼자 다 한다고 하면은 경상수지도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조금 이제 계속 마이너스 나던 게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재화수지가 무역수지가 서비스 수지는 원래 미국은 플러스인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높으니까 자본수지까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수출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 재화 수입을 조금 많이 해서 무역 적자가 꽤 났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되돌렸어요. 그리고 IRA 법안 같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제조 혼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손발 묶어두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뭔가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그걸 또 초래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와 무역 수지는 여튼 이제 자기들이 생산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수입 안 하겠다 이거죠. 이민자도 안 받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또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상에서 달러를 걷어가게 되면은 달러를 가지고 온 세계는 사실 달러를 가지고 뭔가 거래도 하고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데 달러가 없어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달러 공급이 전 세계에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공급이 줄면은 전 세계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혹시나 달러화로 뭔가 그 부채를 땡겨 놓은 쪽에서는 달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하지만 달러가 너무 약세가 되면 또 이게 이런 휴재 조각을 기축통화를 쓰는 게 맞아 이러면서 또 달러와의 위상이 약해지는 말이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너무 강달러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역시 전 세계가 힘든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사정을 봐줄지 안 봐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불거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임금 수준이 계속 높아집니다. 뭐 노동 이민자도 안 받고 있습니다만은 임금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달러 가치가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였다가 달러 가치가 세지니까 단순 제조업이 이거 임금 수준 가지고 단순 제조업 하겠냐 이런 수준까지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달러의 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요, 달러화가 금에서부터 달러화가 떨어진 게 사실은 1971년 8월부터예요. 이때 금태환이 중지를 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때부터 달러가 금과 교환되는 그런 금태환 지폐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 달러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불태환 통화가 된 거죠. 그때부터 보시면 당연히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금 안 바꿔줘 이러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갑니다. 그러다가 폴 볼커가 들어오고 통화 긴축 정말 세게 하고 나니까 미국이 정말 이제 달러화에 대한 이자를 정말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 긴축하면서 달러화가 엄청 강세로 갑니다. 이때 달러화를 정말 강세로 가니까 일본하고 엔화하고 도이치마르크가 이제 약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서독과 일본이 미국에 수출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통해서 다시 달러화 가치를 낮추자 이런 합의를 통해서 달러화 가치 내려가고 이때 엔고 현상이 발생했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약간의 그 버블 현상이 발생했고 도이치마르크라든지 엔 둘 다 강세를 보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 가치가 이제 적당히 유지되다가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미국에서 경기가 워낙 좋아져요. 미국에서 그 IT, 나스닥 이런 쪽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신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달러화 강세가 있고요. 이 달러화 강세 때 사실은 한국이 많이 피해를 본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97년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한번 터졌었고 이때도 사실 그럼에도 미국이 별로 그렇게 사정은 봐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나스닥 버블 터지고 9.11 터지고 나서 이제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적자, 이제 재정적 지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쌍둥이 적자가 있었고 미국의 대안으로서 중국이 이제 부상하고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달러의 위상이 천천히 하락하는 그런 쌍둥이 적자와 중국의 부상의 그런 기간을 이제 저희가 좀 겪었었고요. 이때 약달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커런시가 큰 방향을 보이지 않다가 2012년 정도였던 것부터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었고요. QE를 진행하고 나서부터. 그런데 유로는 유로존 위기, 일본은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화 약세를 보내겠다 이러면서 커런시가 약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 영국은 브렉시트 하겠다고 하면서 파운드가 약세로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이 셰일혁명을 하면서 에너지조차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대외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전체적으로 이 큰 추세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최근에 조금 더 이제 가속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가 강세로 가는 국면과 지금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딘가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하고 어떻게든 뭐 정치적인 이슈든 아니면 뭐가 구도가 바뀌든 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달러 강세가 가다가 어느 변곡점이 이제 언젠가 나타나겠죠. 이거를 뭐 미리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이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차를 도요타나 혼다들이 잘 팔아먹었다 이런 건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N 약세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은 거 아시겠죠?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이자 부담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외환도 넉넉하고요. 그래서 외환을 최근에 조금 외환 보유고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들은 엔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디플레이션을 오랜 기간 시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리 받아들여도 된다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본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환 시장에 개입해서 워낙 엔화를 세게 약세를 보내면은 그건 또 방어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엔화 약세를 일단은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가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가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계속 달러를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안화도 약세를 가는 이렇게 리픽싱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긴축을 계속 강화하게 되면은 미국 외의 세상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디가 어려워지느냐? 신흥국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CDS도 보면은 영국이 많이 올랐고요. 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이 있죠. 앵글로색슨 영미권 국가라고 하는 영국, 호주 같은데 호주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50bp 한다고 하다가 25bp는 올렸어요. 이런 동맹국들을 잡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 연준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연준은 자기들 국가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정치권이라든지 전 세계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 세계가 약간 계속 이런 어려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은요. 일단 계속 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항상 이제 연준이든지 아니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든지 아니면 정부가 나타나서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해주면서 구원투수로 나섰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도 감세안 좀 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 이게 부채 비율이 다 올라갔거든요. 한국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 대응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또 한다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 건드릴 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언제 좋아질 거냐면 보통 OECD 선행지수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 2년은 걸려요.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지려면 2년 이상 걸리고요. 작년부터 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피크 찍고 좀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재고 조정 마치는 IT 섹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경기가 어디서 좋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경기를 조금 빨리 당겨줄 수 있는 일단은 중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코로나 때 한번 좋았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방역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너무 안 좋다고 올해 3분기부터 코로나 방역 조금씩 풀면서 그래도 조금씩 경기가 선행지수들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면은 그래도 경기 전체적으로 조금씩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올해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방역 너무 세게 했어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여기 뭐 중국산 백신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것을 지금 이미 중국도 조금씩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경기가 돌리지 않을까 여기에서 좋은 경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일단 동남부 지역들 합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국 영토로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술의 위협 가능성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유럽은 좀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진맥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에 뭐 쉽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쟁이 마무리될 확률 최소한 올해보다는 긴장이 좀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좀 긴장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럼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쉽게 전망을 못 하겠어요. 전쟁을 전망하는 쉽지 않은데 뭐 이런 가능성 업사이드 리스크 이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특히 이번에도 오펙이 또 감산을 한다 얘기가 많은데 미국에서 특히 2분기, 3분기에 유가를 많이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 비축률을 너무 많이
다 소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략 비축률 30%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의 재고가 계속 내려가요. 왜냐하면 전략 비축률을 써가면서 유가를 잡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만약에 다시 글로벌 경기에 돌아오게 되면은 뭐 경기에는 좋겠습니다만 중국의 원유 수요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유가를 다시 상승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도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올해 우크라이나가 파종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재고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비료 가격 이런 것들도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튈 수도 있겠다,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스크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70년대 우리가 60년대부터 65년부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하다가 잘 안 잡힙니다. 잡힐 듯 하다가 잘 안 잡히고 또 잡힐 듯 안 잡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1, 2년에 그 강력한 통화 긴축만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폴 볼커가 강력하게 통화 긴축을 해서 잡혔냐? 그런 것 같고, 사실 이전에는 통화 긴축을 살살 해서 안 잡힌 것 같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오일 쇼크 1, 2가 터지고 나서 이때 유가가 잡힌 이유는 영국 북해 앞바다에서 유전이 개발되고 나서 영국에서 영국 노르웨이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나니까 사우디도 안 되겠다, 증산하자, 이렇게 되면서 유가가 빠진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뭔가 좀 비용이 좀 내려가는 부분으로 작동을 해야지 뭔가 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부분이 있고, 통화 기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끈질길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어려운 약간 이런 전망을 좀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신정정 구도가 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좀 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그거는 좀 그런 부담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긴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빠른 게 인플레이션 잡고 그 다음에 금리를 빨리 올려서 잡고 그 다음에 빨리 내려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그런 기대감들도 조금 있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그런 그 빠른 긴축과 그 다음에 빠른 물가 잡기 이런 좀 이미 좀 약간 시간이 지나간 상황인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4%에 내 올라가서 꾸준히 내년 내내 있지 않을까, 내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해준다 해도 그 폭이 되게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4% 기준금리는 이게 예전에 생각할 때는 뭐 90년대, 2000년대 생각하면 그게 높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제로 금리에 젖어 있었고, 그때 꾸준히 이제 레버리지도를 많이 높여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게 금리를 이렇게 4% 기준금리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이게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고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4%면은 뭐 대출금리 뭐 5%, 6%, 뭐 하이힐드는 7, 8%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어딘가 취약한 섹터부터 하나하나 디폴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혹시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까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알게 되면은 그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닐 거고요. 그걸 내년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우려가 되는 게, 일단 크리딧 스위스 돈이 뭐 그런 이제 그런 루머도 있었습니다만은 유럽은행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행들은 꾸준히 이제 PBR이 하락하면서 유럽은행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시장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 지금 펀더멘털이 제일 안 좋은, 전쟁을 또 겪으면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들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 큰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유럽은행에 대한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영미권 국가들, 특히 미국은 모르겠는데 뭐 영국, 호주 뭐 이런 데들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고요. 미국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미국은 뭐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부동산과 그 높은 레버리지 정도가 좀 우려된다 생각이 듭니다. 홍콩도 외환보유고를 계속 쓰고 있는데, 홍콩은 경제는 위안화로 돌아가는데 커런시는 아무래도 금융 해야 되는 그런 도시 국가다 보니까 커런시는 홍콩 달러는 달러에 그냥 패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해지고 위안화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그 홍콩 외환에 대한, 커런시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낮아지고 있는데, 영국도
또 홍콩의 그 과거와 밀접한 영국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이 그렇게 홍콩에 우호적일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내년 가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홍콩 외환 보유고 같은 것도 뭐 제가 위험을 조장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부분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많이 빠져서 더 빠질 룸이 있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이게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점 대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첫 번째로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여전히 이렇게 낮아졌지만 밸류에이션이 얼마냐면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없는 거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 나스닥 버블 이후에 닷컴 기업들이 마이너스 9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 우리가 그 우려를 놓지는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어려운 얘기만 좀 뭔가 부정적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꼭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 주가는 특히 좀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기업이 그래도 돈을 벌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막 끝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운 좀 이제 대외적으로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가는 또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의 전략을 좀 이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이제 4분기가 실적 시즌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실적 시즌과 함께 시작이 되고요. 조만간에 이제 삼성전자 부터 해가지고 미국 이제 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실적 시즌 EPS 하향이 좀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 출하 비율이 워낙 낮아요. 그래서 IT 수요가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IT 수요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감익이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정말 안 좋은 걸 다 반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감산하고 올라갈지 아닐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을 잡는 이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익이 꽤 클 것 같고요. 올해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도 이미 한 15% 정도까지 감익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될지 아닐지 이거에 대한 그런 건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기업들이 좀 걱정인데요. 이거는 미국 나스닥 기업은 거의 감익이 없었어요. 한 6% 감익이 된 걸로 저희가 집계가 되는데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있죠. 거기다가 해외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소비재 기업들은 50% 왔다 갔다 하고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80%를 대부분 넘습니다.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대신에 비즈니스 자체는 캘리포니아라든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그런 이제 거기에서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매출 비중이 50%가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을 겪고 있고 달러가 10% 이상 이제 강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매출에서 절하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더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EPS 하향이 좋지는 않을 것이나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를 아마 미국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FOMC라든지 이런 CPI는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금리를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4.5%까지 올릴 걸로 내년 이제 5월 FOMC 때 4.5%까지 올릴 걸로 거의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여기서 더 세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했지 않았느냐. 사실 올해 4% 이상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만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와서 CPI는 그래도 이제 더 피크아웃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일단 헤드라인 CPI는 좀 꺾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세게 빠질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길지 이 부분은 이런 문제의 차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리스크가 좀 이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영국 CDS가 올라와서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는 만큼 물가보다는 전 세계가 리스크에 조금 더 관심을 맞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긴축을 더 세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놨고 10년 금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추가 긴축 여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FOMC 일정들을 보면서 이런 통화정책 이벤트들은 긍정적인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선반영해서 조금씩 미리 당기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CPI가 좀 잘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이제 주가 반등을 그때그때마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래가지고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중에 긴축 완화가 만약에 긍정적 이벤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낙폭 과대 대형주가 먼저 반등을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쭉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그때마다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밸류에이션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요, PER 밸류에이션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낮아져 있어요. 뭐 EPS가 더 하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낮아졌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 기업들이 여튼 돈을 벌기는 법니다. 예전 90년대와는 달라서 뭐 애플,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충분히 PER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지가 EPS 하향 우려 이벤트는 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런데 추가 하향이 그렇게 뭐 시스템 리스크가 있지 않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채권의 투자 매력, 예금의 투자 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 수익률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보시면은요, 초저금리 한국도 초저금리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금리가 국채 3년 금리가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해서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오르면 더 좋고 그러면 말지 그런 그런 투자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삼성전자 우선주가 예전에 막 3% 이상 이제 그 배당을 주던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금하느니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만약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이 배당 수익률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투자 기법은 이제는 조금 로직은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고요. 이제 캐피탈 게인이나 성장률을 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을 좀 더 골라야 될 것 같고 지수가 마냥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렇게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중물가 중금리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 이건 좀 쉽지 않다. 눈높이를 낮춰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스피 지수는 좀 하단을 좀 열어서 1950까지 말씀을 드리고 상단은 PR 10배 수준인 2450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꼭 이렇게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좀 밴드를 제시할 때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열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전략은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는 하고 대신에 EPS 하향이라든지 뭔가 이벤트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좀 주의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걸 저희가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이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4분기 투자 전략 다시 요약을 드리면요. 3분기에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4분기 초에 EPS 하향이 좀 큰 폭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통화 긴축이 여기서 더 세게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물가가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올리면은 뭐 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 다 죽어 뭐 전 세계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이 뭐 전 세계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또 전 세계가 또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반등 시점에서 낙폭과대 대형주 트레이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도 섹터를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도주를 찾기보다는 좀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나 내구 소비재는 실적 하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디레버리징 국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국내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이제 내수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리오프닝 소비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는 섹터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반등 시점이 조금씩 나올 거고요. 그때는 낙폭과대 대형주로 트레이딩하는 정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물가, 중금리, 강달러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 좀 계속 이어질 트렌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한번 랠리를 하고 좀 부각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잡을 찾는 건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80년대 초에 강달러 시대에 일본 자동차들도 수혜를 입었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각받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그런 제조업에서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뭐 이제 방위산업이나 산업재 이런 쪽에서 수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분기 투자 전략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눈높이는 낮춰보자. 하지만 여기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망하기 조금 조심스럽고요. 대신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있는 만큼
좀 이 주식시장에 눈높이를 낮춰서 트레이딩하는 정도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조금 어려워지는 만큼 그때그때마다 조금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박스권을 좀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년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에 또 내년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